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미래통합당 없는 반쪽 개원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김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폭염 일수가 예년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울시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10년을 표류했던 광주시립수목원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보령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보령머드 축제를 개최할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의장국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세 국가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죠. 이런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보건의료의 높은 수준을 보여줬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미루어 보아 미중 신냉전에서 미국의 편늘리기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A일보는 우리와 함께 초청된 나라에 러시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B일보는 우리나라가 앞서 중국의 1대1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 G7 참여에 중국이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은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라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C일보는 이번 초청이 우리에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면서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함임을 환기했습니다. D일보는 미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중점에 두고 의제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노골적인 편가르기에 편승하는 격이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일보는 반중국 연합체에 들러리를 서게 될까 봐 부담스럽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리스크 없는 찬스는 없다면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F일보는 이번 참여가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반응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인 G일보는 이번 G7 참여가 중국과 대립하는 건 아니라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한 번에 찾아오죠. 우리 정부가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외교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전략으로 우리의 이익에 초점을 둔 외교를 펼치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가 지난 5일 개원했습니다. 국회법상의 시한을 지켜 본회의를 연 건데요.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합의 없이 열린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이 빠진 본회의에서 여당 몫인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부의장만 선출됐고 통합당 몫으로 내정된 정진석 부의장 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출발부터 반쪽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여당의 독주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평가하면서 여당이 힘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야당과의 마찰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B일보는 공룡 여당이 제1야당을 끝내 설득하지 못하고 개원을 강행한 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통합당도 반쪽 개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개원부터 하고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무시한 행태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C일보는 양당의 협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이 아닌 협의 파트너라는 인식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구성 난항 탓이라며 두 당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타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한 일 잘하는 국회가 간절한 이때, 국민은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협치를 통해 더욱더 단단한 제21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적인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 스팀에서 게임 위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 행위가 국내의 게임 문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례가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탄압에 가깝다고 관련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과도한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들었는데요. 우선 심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서 1인 개발자들에게 과중한 서류 업무와 비용을 부과한다는 문제가 있고 심의의 접근성 문제에서도 다양한 게임 산업 종사자들에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 자율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게임 등급 분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과 게임 심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게임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자의 요구처럼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마련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3일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장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친노 견제를 이유로 이 대표를 컷오프했고 이 대표는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두 사람은 정반대의 위치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한데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좀 개원 문제인데 우리 이 대표께서 7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이제 국회에 제출됩니다. 약 35조가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도 국회를 오래 하면서 3차 추경까지 상반기에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되는데 빨리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 두 사람은 취재진은 물론 대변인과 측근들 없이 5분가량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6월 5일 단독으로 개원했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단독 개원 시 3차 추경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전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장, 두 노장의 인연은 30여 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과거부터 이어온 두 사람의 접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32년 전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11대 12대 총선 당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선거에서 재선했고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의 지역구 출마했지만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게 5천여 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관악을에서만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지 않았지만 선거 때마다 야당의 구원투수로 나서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1년 12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의 정강 정책 개정을 주도했고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2석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고 총선 직전 비대위 체제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친노 좌장인 이 대표를 컷오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대표는 컷오프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그해 9월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개원 초부터 원구성과 3차 추경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노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여의도 정론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지각 개원이 되풀이되던 역대 국회의 관행을 깬 16년 만의 정시 개원이었는데요. 통합당 없는 반쪽 개원이었습니다.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이른바 반쪽 개원에 그쳤습니다. 비록 반쪽 개원이지만 국회가 정시에 개원한 것은 17대 이후 16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193명은 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국회의장에는 박병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 야당 몫의 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개의 때만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야당의 합의 없는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진행 발언 이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박병석 신임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1대 국회의 미래와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단독 개원으로 21대 국회 초반 역시 20대와 같은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과 다르게 미래통합당 없이도 개헌 이외의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의 선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당의 공수처 찬성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날렸다가 징계를 받았었죠.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 징계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은 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에 관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당의 공수처 찬성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날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표결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김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당대 이후에 1년 지금 거진 2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대의제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권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게 아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에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뿐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인용한 내분의 의견이 아니라. 수도권 소식입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극심한 더위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폭염일수가 20일을 넘어 예년의 2배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폭염일수가 지난해보다도 열흘 정도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중 폭염 대책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폭염 대책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운영 및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철저한 폭염 상황 관리에 들어갑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 서비스와 독거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실시하고, 폭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 폭염, 수방, 안전,
4대 분야에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골목길을 운전할 때 주차할 곳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많아 난처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차량 한 대를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강북구는 3가지 모델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행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주차면을 확보하고 나눔카를 배치한 뒤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공유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공유카는 아파트와 동네, 비즈니스 공유카 등 3가지 모델로 운영되고 할인 혜택은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아파트 공유카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30%가 감면됩니다. 동네 공유카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의 주차장과 거주자 주차면을 활용하게 되고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은 최대 50%, 차량 이용자는 20에서 30%의 금액이 할인됩니다. 법인이나 주요 업무단지에 배치되는 비즈니스 공유카는 임직원을 위한 20% 할인 서비스가 적용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차량관리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공유카를 이용할 경우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량 배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라고 전했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죠. 아기상어를 개사해서 마포구는 슬기로운 등교 생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준수해야 하는 생활 수칙이 담겨 있습니다. 마포구는 최근 초등학교의 학년별 순차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생 수칙 등을 알리는 슬기로운 초등생활 등교 생활 수칙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점과 1학년 신입생 등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개인별 위생관리가 서툰 점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 생활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아기상어 동요를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학교 생활 수칙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사하고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의 안무를 입혀 학생들이 친숙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슬기로운 등교 생활 영상은 마포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포TV와 마포구 페이스북 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위해 의왕시는 지난 3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죠. 지난달 25일에는 그 중간 점검을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착수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 보고회가 지난달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윤미금 시의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왕역 정차를 통해 앞으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열차 운행 측면에서도 의왕역 정차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왕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께서 정차를 해달라고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가 굉장한 택지 개발이라든가 또 의왕 테크노파크 많은 기업들 유치 등등에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GTX C노선이 정차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의왕시는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이번 중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올 하반기 종료 예정인 GTX-C 노선 기본 설계 용역에 의왕역 정차 검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다양한 곤충을 만날 수 있는 대전 곤충생태관이 지난 2일 휴관 100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부터 휴관했던 대전 곤충생태관이 지난 2일부터 동시 입장객을 100명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곤충생태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환기와 방역을 실시하고 평일에는 선착순 입장, 관람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은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합니다. 또한 입장하는 모든 시민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생태관은 휴관기관 유리온실과 수서곤충 전시대 등 일부 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광주시에는 17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수목원이 없는데요. 광주 시민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10년을 표류했던 광주 시립수목원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수목원 조성 사업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과 치유, 소통의 공간이 될 광주 시립수목원이 지난 5월 28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행사장 입구에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됐습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24만 6,948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되며 환영의 숲, 무등산 4개숲 등 3개 숲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시립수목원은 지난 2009년 조성이 결정된 이후 11년 만에 착공한 것으로 민선 7기 들어 또 하나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스마트시티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릉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는 예비 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의 시작은 스마트 골목이라는 주제로 지역 상권 소상공인과 여행자를 잇는 속속들이 강릉여행 파인패스 스마트 솔루션을 추진합니다. 중앙 성남시장과 명주동 커피거리 일원에 원격 예약과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 스마트 교통수단이 도입됩니다. 올해 예비 사업의 성과를 통해 내년 스마트시티 본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고 이들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과거에 주로 남성 분야로 여겨졌던 농업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농사를 짓는 농민 중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는 여성 농업인만을 위한 농기계 교육이 마련돼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평창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2일간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운전 조작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군 담당 직원들이 직접 임대용 장비 중에서 소형 트랙터 관리기, 이식기 등 여성 친화형 농기계의 운전 실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현재까지 19종 237대의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를 도입해 임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이식기 20대를 추가 확보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농가들이 쓰던 기계들을 이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800명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기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를 심는 이런 신기종이 있어서 올해 새로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또 이렇게 시골에도 너무 고령화되고 또 인력 부족으로 여자분들도 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서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생활개선회 단체가 참여했는데요. 생활개선회 단체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농업인 단체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기계 강의를 통해 여성 농업인들은 트랙터 관리기의 조작과 정비 안전사항 등을 익혔습니다.
그동안 크고 조작이 복잡한 농기계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요. 여성 농업인이 꾸준히 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여성들은 농기계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보다 세밀하게 운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틀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진작 배웠어야 하는 과정이고 너무 유익한 정보이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다른 여성분들도 이거를 배워서 우리가 농촌에서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뭐 트랙터라든지 또 관리기, 다른 거 뭐 이식기라든지 남자분들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배워보니까 너무 쉽고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배워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번 교육은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밭작물 재배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이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 첨단화, 자동화된 농업기계를 활용해 능률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여성들이 농업기계를 적극 활용하면 농작업 소요 시간과 농자재의 양이 줄어 경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농작업이 가능해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교육을 참여하신 적극적인 여성 농업인 외에도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한 그 농업기계를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배워서 어떻든 간에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적기에 직접 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농업기계 교육이 있으면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대사업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 90종의 900대의 기계와 신기종을 올해 7월 말까지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시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횡성군 도시재생대학이 지난 26일 개강과 함께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의 저변 확대와 주민주도의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횡성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2월 개소한 횡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오는 11월 19일까지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 및 마을 활동에 의해 공공디자인으로 되살아난 마을, 주민참여 프로젝트 발표 등 강의와 교육생 간 토론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아마 저희 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금년 시작을 할 때 총 4번에 걸친 그 도시재생대학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3월에 열어야 될 게 지금 5월에 열리고 있는 거고요. 8월, 9월, 11월 총 4차례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횡성군 도시재생 활동가 자격을 군수님 명의로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현업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면단위는 저희가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청소년이나 학생을 상대로 하는 특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도시재생대학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한 수료생에게 도시재생 활동가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주시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업무 분담도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약 1조 원이 투입되는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충청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주시와 업무 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조기 구축을 위해 상호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협약을 토대로 세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세 기관의 업무 분담도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사업 주체인 과기부는 예산 확보와 이용자 협회 육성 지원을 총괄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가속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확충, 민원 해결 등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주거문화 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시작으로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의 시설 규모와 장비 성능 등을 구체화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착공은 2022년 시작되고 시설 완공 후 2028년 가동 전까지 국비 8천억 원과 지방비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가속기 시설 구축부터 이용자 지원을 협력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매해 보령시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를 개최할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23회 보령 머드축제 개최 여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22일 제45차 이사회의를 통해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논의된 머드축제의 대안으로는 공식 행사 최소화 및 참여 대상 축소, 참가자 대상 특수 제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미 국내외 유명 축제 대부분이 취소됐고 머드축제 특유의 불가피한 스킨십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해 개최 여부를 6월 초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남 최초의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이 양산 동부와 서부에 각각 건립됐습니다. 최근 양산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건립을 위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덕계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동북권 발달장애인 복지관은 올 하반기에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마치고 12월에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서부권은 추진 중인 물금 종합복지 허브타운 내에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내 발달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용 복지관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환경은 현 시대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항시는 전기버스 도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오는 7월 말 시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도입하는 전기버스의 전시 및 시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 전기버스 일렉시티 256과 함께 전국 최초로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이 공개됐습니다. 시는 포항시청에서 출발해 양학동, 시외버스 터미널 등을 거쳐 돌아오는 7km 구간의 시승을 통해 전기버스의 승차감을 확인하고 배터리 성능 등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올해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현행 109개 노선 200대 운행에서 119개 노선 260세대로 10개의 노선과 버스 60세대를 추가합니다. 특히 추가되는 60세대 버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된 전국 최초 15인승 중형 전기버스를 비롯해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량 전기버스를 도입합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며 7월 말 실시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막바지 작업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받아냈습니다. 본 공동성명서에서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섬발전협의회 회원인 인천시 옹진군 등 10개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가 참여했으며 6월 중에 회원 10개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개최 지지 공동성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완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건립돼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강석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북도가 3일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국내 최대 전북 제1호 수소 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완주 수소 충전소는 총 58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인 시간당 110kg의 충전 용량으로 건설돼 1시간당 수소 승용차 22대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완주 수소 충전소 준공은 도내 수소 전기차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면서 보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도내 수소 전기차와 충전소 추가 보급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수소 경제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장수군이 미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김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26일 평화의 소녀상을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 설치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8일 건립 기념행사와 제막식 행사를 갖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막식 행사를 8월 14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장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민족적 긍지를 회복하며 역사를 바로 세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미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장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운동에 동참하며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장수 군민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무주군은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2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농산물 판로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협약식은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협의회가 온라인 오픈마켓의 판로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사업 당사자 간 행정협조와 서울시민 판매 홍보 활동을 지원하며 11번가에서는 입점 및 판매 수수료,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정기 기획전 등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972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그리고 10만이 넘는 조합원이 활동 중인 금융노조가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확대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6월 들어서도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평택시 도곡리에서 버스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승객들이 모두 대피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쯤 운전자 A씨가 몰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태우던 중 승객이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난다고 말해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보니 엔진룸 후면 중앙 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1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3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상업용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 불길을 잡는 데에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안산의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3일 새벽 5시 20분경입니다. 공장동 내부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이 전소됐고 인접해 있던 건물로 불이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3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대원 등 134명이 동원돼 진압 작업을 벌였고 불길은 2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자전거 판매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앞선 냉장고 공장 화재와 마찬가지로 창고 내부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건물로 옮겨붙어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온라인 자전거 판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고동 내부에서 불이 시작돼 인근에 있던 건물 4개 동이 연소됐고 소방대가 긴급 지원반을 가동해 신고를 받은 지 5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매해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텐데요. 올해는 특히 수영장 등 시설이 폐쇄되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모기가 더 많이 번식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전염병의 매개인 만큼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 퇴치를 위한 방역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